방정식 유형별 문제풀이 계속 설명 이어나갈 건데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 6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해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었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또 x 1차항의 개수가 짝수였을 때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근해 공식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있었죠. 그 녀석을 뜯어와서 걔를 우리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4분의 d가 됐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알고 넘어가자. 원래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근데 짝수 판별식이다라는 것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특별히 b가 2b 다시라는 짝수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판별식 자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b를 2b 다시라고 놓은 녀석을 2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판별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2번의 결과를 1번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b, d는 뭘로 바뀌죠? b 제곱 대신에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얘 4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d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4분의 d로 바뀌면서 그놈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짝수 판별식의 공식은 d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4분의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요거 하나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짝수 판별식을 유도해 봤어요. 6번 문제로 갑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쫙.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바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는 보세요. x 1차항의 개수의 앞에 2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는 게 나아요? 짝수 판별식 쓰는 게 나아요? 짝수 판별식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6번은요. 4분의 d 지금 배운 걸 쓸 거예요. 그러면 b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x의 개수를 2로 나눠준 거를 b 다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그거 제곱하면 부호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예요?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남죠?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지겠죠. 그게 뭐다? 서로 다른 두수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겠네. 그러면 전개해보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에서 k제곱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k제곱 없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오죠. 4k 더하기 얼마? 7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k축이다라고 하고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7은 이쯤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K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푸는 거. 그래서 6번을 완성했습니다.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죠.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볼까요? 요번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걔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중근 갖는 조건이니까 머릿속에서 판별식은 0이구나라는 것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과 같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7번에 나왔으니까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필 놓으시고 같이 보는 거야. x에 대한 2차식 x의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3의 m 플러스 6.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n의 제곱꼴로 인수분해 된다. 완전 제곱식 꼴로. 그러면 이걸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x 이퀄 n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 맞아요?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떨 때냐면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요 인수분해하지 않은 녀석 이퀄 0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거기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써먹었을 때 걔가 0 나와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절반의 제곱 x 계수의 m제곱 마이너스 ac는 3의 6 m 플러스 6 그게 0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이 0인 거고 6하고 3인데 6에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2차 방정식 풀면 m은 6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근데 문제에서 m은 단서를 봅시다. 우리가 써먹지 않는 단서는 없어요. 항상 써먹어야 돼. m이 뭐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누굴 버리면 돼요? 6을 버려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m이라는 걸 캐치했죠? 자, 이제 마이너스 3을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m자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 되면서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0으로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n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3이라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n 마이너스 m은 못 빼기 뭐?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해서 계산하면 얼마? 6. 얘가 답이 되겠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번에는 뭐뭇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경우래요. 그럼 한번 읽어보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세운 등식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임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뭐뭇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항상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값에 관계없이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 상에서.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한번 8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3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는 0. 자, 요 녀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럼 일단 중근을 가져? 중근 가지면 판별식이 뭐야? 0이야. 여기선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항상 0 되겠네. 그럼 일단 4분의 d 찾아보자. 시작. 개수의 절반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b는 0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정리해주면 k제곱 k제곱 날라가고 그죠? 1차식이 6k에서 ak 빼는 거니까 6 마이너스 a에 k 더하기 상수가 9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얻은 이 판별식은 k 값에 관계없이 0이잖아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k라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그 녀석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맞습니까? 야, 그래서 얘가 항등식 되려면 k의 개수도 0, 상수도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얻어진 a는 얼마고? 6이고 b는 얼마다? 9다. 따라서 a-b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이요. 라고 3번이 나오죠. 안 어렵죠? 이것도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아래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5가지로 정리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광변. 자, 세 변의 길이가 A는 B, B는 C, C는 A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A, B, C가 다 같으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으면 무슨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니까 직각삼각형. 이해됩니까? 그런데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 얘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면은 무슨 삼각형? 둔각삼. 이거 전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판별식 이용해서 그게 어떻게 이 문제로 되는지 한번 보자. 9번이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주어진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배웠어요. 주어진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얘기는 그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우리가 써보면 4분의 D는 x 개수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와 b 마이너스 c를 곱해주는 것이 0이다. 맞습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가로로 묶어서 0 되는 거니까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되면서 b제곱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빗변의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b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빗변이 b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를 정리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정리할 겁니다. 이해합시다. 2차 이케이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게 뭔 얘기냐?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을 유지하려면 x 제곱의 개수 a는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죠. 이것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걔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저 녀석이 저기 있으면은 밑에도 내려올 수 있나? 모르겠네. 잘라내기. 밑에 페이지 안 붙으면 망했네요. 붙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증명. 우리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아요? 두 근을 이용하면 1차식 두 개로 알파도 근으로 갖고 베타도 근으로 가지려니까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변을 전개한 게 좌변 전개한 거랑 어때야 돼요? 그럼 다 같이 무슨 비교? 그렇죠. 따라서 A의 우변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전개해 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서 동류항끼리 비교해 보는데 좌변에서 x 1차항의 개수가 얼마고요? b고요. 우변에서 x 1차항의 개수는 뭐죠?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맞습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얻어진 게 바로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요번 좌변에서 상수 c는요. 우변에서 누구랑 같아요? a 알파 베타랑 같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양변을 a로 나눠주니까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유도해 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나오죠. 맞습니까? 저 녀석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유도해 볼까요? 자, 먼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얘를 그 값을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얘를 제곱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곱을 하는 게 우리의 테크닉이다. 뭐라고? 테크닉. 제곱을 먼저 하는 거구나. 그럼 제곱하면은 얘는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것과 그냥 A를 제곱하는 건 서로 어떻다? 같다. 심지어 괄호의 A를 제곱하는 거랑도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괄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곱셈 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 1번과 2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가요? 그럼 이 녀석 통분해주면요.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어요. 우와, 그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필요한 거지 절대값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값 자체는 양수지. 원래 제곱했던 거에서 제곱을 떨어뜨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이 나오잖아. 근데 양수만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루트 누구만 찾으라는 거야?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찾으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알아요. 루트 어떤 실수의 제곱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절대값이 붙어서 절대값 a와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근호가 나오고 루트 b분의 a 꼴이 나왔을 때 얘는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문제에서 얘가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일단 0보다 같거나 큰 거고요. 분모에 있는 a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녀석 자체가 뭐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도 알았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실수가 된 거고요. 결국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뭐가 되죠?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루트 a제곱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뭘로 밖으로 빼내요? 절대값 a. 분자는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남겨둘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도 얻어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얘는 잘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굳이 이거를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처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아까처럼 절대값 알파에서 베타를 먼저 뭐 해놓고 제곱을 해놓고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선생님 박스 치는 요 녀석을 이용하는 게 더 빨라요. 이해됩니까?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요 박스 친 녀석이 별표 2개짜리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아야 될 때 뭘 이용해라? 다 같이 곱셈 공식의 활용 따라해 보세요.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하는 거지 굳이 공식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기 공식이 나왔으니까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쌤이 유도해 드렸습니다. 필기할까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필기 쭉 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미지계수가 존재할 때 그 미지계수의 값을 두 근을 알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요럴 때 써먹습니다. 두 근을 알고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계수 중에 미지계수를 찾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목적이라고 하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목적. 두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미지계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추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10번을 이용해서 배운 거를 한번 써먹어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중학교 같으면은 두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곱했겠죠? 근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자마자 답이에요. 알파 베타는 뭐분의 뭐? A분의 C.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예. 1초 컷이 1초 컷. 그죠? 그래서 두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중학생이 아니라고요. 자,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정보로 얻어낼 수 있냐?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정보로 얻어낼 수 있는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 알파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2차식, 베타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2차식에서 총 4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캐치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은 총 몇 가지 정보를 얻는다? 네 가지. 두근의 합과 곱은 뭘로 얻어내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용어들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식은 왜 나왔어요?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각각 2차 방정식에 한 번은 알파 집어넣고 한 번은 베타 집어넣어서 얻어낸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1번 몇 초 컷으로 끝날까요? 두근의 합이 얼마고요? 7이고요.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11이죠. 합과 곱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집어넣고 제곱하면은 49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얼마? 38.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세요. 자, 이번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서 아예 그 박스를 형광펜을 칠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형광펜 위에다가 별도 3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계수들 중에 미지계수를 찾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 그 미지계수를 찾는데 다양한 테크닉들을 거기다 소개를 해놨는데 몇 개의 테크닉이 나왔어요? 총 5개의 테크닉이 나왔다. 각각 한번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다음과 같이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목적이 주제가 여기 나왔어요. 이 미정계수를 뭐 한다?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해됩니까? 첫 번째는 두 근의 차가 보면 K면 두 근을 뭐라고 나라?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K 혹은 하나를 알파 마이너스 K라 놓으면 하나는 알파. 그러면 차가 K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둘 다 차가 K가 되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두 번째, 두근의 B가 M 대 N이면 두근을 뭐라고 놓는 게 좋다?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M알파, N알파로 놓는 게 좋다. 이해되죠? 그러면 M 대 N이잖아요, 두근이. 두 근의 B가 M 대 N이니까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 근을 M알파로 놓으면 나머지 한 근은 N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다라고 하면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K알파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알겠습니까?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그러면 한 근은 알파면 다음 근은 알파 플러스 1인 거죠. 알파가 정수니까. 두 근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놓으면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서 어떤 이득을 본 거야? 원래는 두 근이 몰랐을 때 미지수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미지수로 표현이 됐다면 지금 이 5가지 테크닉을 알고 났더니 두 근이 모두 하나의 미지수 누구로 표현이 되더라? 알파만으로 표현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미지수로 놓는 것보다 한 개의 미지수로 놓으니까
다 같이 개, 이등. 그쵸? 미지수 두 개짜리를 놓아야 되는 거를 한 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계산상의 이득을 얻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1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라고 하면 한 근을 알파로 놓으면 다른 근은 3알파요. 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서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3알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3알파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두 근이 한 알파 베타로 안 놓고 하나의 문자로 놨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대신에 3알파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쵸? 그럼 두 분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 27이라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양수 뭐를 찾으래요? K를 찾으래요. 먼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위식에서 4알파가 얼마니까 2 마이너스 K니까 맞아요? 그렇게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밑에 식에서는 3알파 제곱이 27이니까 알파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쉽게 알파는 3 또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1번 3일 때 그때 K값 구할 수 있죠. 요거를 1식, 요거를 우리가 2식, 요거를 3식 이렇게 놓으면은 알파 이퀄 3이라는 2식을 1식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좌변이 4, 3, 12, 우변은 2 마이너스 K니까 다 같이 K는 얼마? 마이너스 10.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버려지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3식을 이용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죠. 그러면 3번의 결과를 다시 1번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돼요. 우변은 그대로 2 마이너스 k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 k 정리하면 얼마가 나와? 14가 나와서 얘가 내가 찾는 답인 거죠. k가 양수인 거 찾으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두 문자 알파 베타로 놓지 않고 하나의 문자 알파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이해되니? 예, 만약에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했다면 식이 3개 필요해야 돼. 왜냐면 알파도 미지수, 베타도 미지수, K도 미지수니까. 근데 식이 베타 대신에 우리가 3알파로 표현하면 식이 몇 개만 필요했던 거야? 2개만 필요했던 거야. 미지수가 알파와 K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식 하나라도 덜 세울 수 있으니까 이득이다. 정리하세요. 요번 얘기는요, 미정계수 결정법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게 다 우리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배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관계식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주어진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포함한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문제야.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럼 바로 쓸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적지 마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는 얼마? A라고 바로 쓸 수 있죠. 그러고 우리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8이라고 주어졌는데 결과식에서 뭘 물어봤냐? 전개해 보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셈이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미 마이너스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라는 미지의 값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지의 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연결고리 걔가 바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퀄 8이라는 연결고리가 주어집니다. 저걸 어떻게 이용해야지 알파 베타가 나올까? 보는 순간 우린 직관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와 베타가 곱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그럼 절대값인데 어떻게 제곱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절대값 알파 제곱은 그대로 누구랑 같은 거라고요? 알파죠. 그럼 선생님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랑 곱하면 뭐가 되는데요?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야 되는 중학교 때 배우는 절대값의 성질입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의 기본 성질.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1번, 2번 참고사항 얘기해 드렸어. 자, 그럼 양변 제곱했을 때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를 곱하면 절대값 안에 알파, 베타가 하나로 합쳐져. 다음 절대값 베타 제곱하면 그대로 베타 제곱이야. 우변은 얼마고? 64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의 합을 두 개를 묶어주시고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따로 써주고 걔가 6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절대값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나요?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는 64. 이것도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36. 그죠? 더하기 2배에 괄호 열고 절대값 뭐가 되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따라왔어요? 얘가 얼마? 64.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36을 넘기니까 얼마? 28. 약분해주면은 우변은 얼마? 1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찾아야 돼? 아까 알파, 베타는 뭐라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A-A는 얼마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14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1번. A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절대값이 있는 거 우리가 푸는 거 알려줬어요. A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뭐가 돼야 돼요? 0은 14가 돼요. 맞죠? 이건 모순이잖아요. 아, 그래서 A는 0보다 같거나 클 수는 없구나. 따라서 두 번째, A가 뭐보다 작을 때 생각해 봐야 된다?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A는 14 이렇게 풀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14니까 다 같이 A는 얼마니? 마이너스 7이요. 아, 그래서 A가 원래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7이었구나. 따라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준식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아까 전개했을 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묶어주는데 알파 베타 방금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찾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고 마이너스 6이었고 더하기 1 해주는 거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답이다. 그 답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조금 까다로웠죠? 정리해 보세요. 왕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13번까지 해설한 걸로 할게요. 네.